반갑습니다. 오대영입니다. 논쟁을 위한 논쟁, 논쟁만 남는 논쟁을 거부합니다. 논리로 맞붙고 논리에 승복하는 토론을 지향합니다. JTBC 논쟁, 각 당의 경선 구도가 정해졌습니다. 동시에 대선 프레임 전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민주당은 헌정 수호 세력과 헌정 파괴 세력의 대결로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 이재명 연대를 강조하며 빅텐트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프레임은 유권자들의 선거를 바라보는 인식의 틀을 결정합니다. 어떤 구호가 더 설득력 있는지 치열한 토론으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함께할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수석 대변인 조승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 지낸 김한규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 수석 대변인 출신의 국민의힘 박정아 의원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의 현 수석 대변인 신동욱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신동욱입니다. 네, 90분간의 논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전히 내란 수계를 껴안고 사실상 지휘하에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 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 정권이 탄생해서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반칙과 불공정이 판치는 나라, 바로 이것이 이재명 정권의 미래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과 결별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윤석열 보유정당이 이름표를 달고 있고. 네, 첫 순서는 40초 관점입니다. 거대 양당은 서로 다른 의미에서 이번 선거를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론이 자칫 미래 비전을 가리는 건 아닌지 우려도 됩니다. 하지만 과거와 현재를 냉철하게 꿰뚫어 봐야 미래가 더 잘 보인다는 점에선 심판론은 유효한 선거 프레임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선은 무엇을, 누구를, 왜 심판하는 선거인가 각자의 견해를 40초 안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직 수석 대변인 두 분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승래, 신동욱 의원님, 이어서 김한규, 박정아 의원님 순으로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 의원님. 예,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조승래입니다. 사실 이번 선거는 당초보다는 2년 앞당겨서 치러지는 선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3년 만에 대통령이 쫓겨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대통령 파면으로 현재 3년간 보여줬던 그 무능과 이 폭정, 이게 다 덮어질 수 있는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6월 3일 날 선거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세력에 대한, 집권했던 세력들에 대한 심판의 성격일 수밖에 없다. 특히나 헌법은 국민과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누가 깼는지, 어떻게 복원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그런 선거가 될 것입니다. 예, 다음 신동욱 의원님. 예,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서 뽑아주신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 점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 정치인으로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 정치인으로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헌재가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도 적시했듯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데에 대해서 민주당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그런 점에 대한 성찰 없이 12월 3일 밤에 있었던 그 일만을 가지고 이번 대선을 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프레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록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기는 했습니다만 이 법적인 문제가 산재한 이재명 대표가 모든 면죄부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다면 과거로 돌아가는 선거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미래로 가는 선거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한규 의원님. 네, 6.3 대선은 보수 위장 세력 심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탄핵 결정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국회로 인한 국익 침해 행위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제도적 그리고 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 병력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우리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런 세력과 단절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파면 이후에도 어물쩍 넘어가는 보수 정치인을 보면서 보수 참칭, 보수 위장 세력 심판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박정화 의원님. 우리 앞서 신동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국민들 불편하게 해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앞서 세 분이 이제 엄숙하게 말씀 주셨으니까 저는 조금 가볍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저는 무대뽀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앞에 있는 저 김한규 의원님이 소위 입사 동기거든요. 우리 이재명 대표도 같이 같은 시기에 이제 등원을 했는데 그때부터 국회가 하루도 쉬지를 않았어요. 그건 다 이재명 대표의 이제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고 최근에 와서는 뭐 이런저런 줄타내기 있었죠. 그리고 결국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서 핵폭탄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뭐 양당 모두 그다음에 대통령실까지 포함해서 이 무대뽀의 문화들 이런 정치들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무대뽀의 심판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비슷한 표현이지만 또 관점은 약간 다른 그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바로 첫 번째 쟁점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행한 불법 비상계엄과 이를 옹호한 진영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보는 유권자도 있고요. 또 반면에 윤 대통령은 이미 파면이 됐다. 선거에서 심판의 대상은 달라야 한다. 다시 말해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심판하는 선거다라는 견해를 가진 유권자도 있습니다. 우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은 끝난 것인가 아닌가? 이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조승래 의원께서 먼저 시작을 해주시죠. 예,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헌법적 절차로 대통령 직위에 대한 파면은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죠. 징계 절차는 끝났습니다만 여전히 남아있는 정치적 심판과 또 사법적 심판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당에 대한 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심판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나 지난 윤석열 정권의 3년이라는 것을 되돌아보면 실제로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 된 3년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현재 모든 지표들이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쿠데타까지 또 계엄까지 또 해서 더 이제 심각한 상황으로 변해가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전히 남아있는 심판을 제대로 하고, 또 하나는 이 원인을 어떻게 잘 규명해서 대한민국이 조금 더 바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또 미래를 설계하는 또 그런 선거가 돼야 되는데, 과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 설계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심판의 결론은 결국은 정권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반론 들을까요? 우리 조수성님 말씀에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먼저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좀 나눠서 얘기를 드리면, 물리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은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을 통해서 대통령 지위를 잃어버렸죠. 그다음에 지금 형사재판이 이제 진행 중이니까 그건 사법적 영역으로 이제 넘어가 있어서 물리적으로는 끝났는데, 우리 정치적으로 정서적으로는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게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쓰여져 있는 문제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논쟁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날 분명히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그 본회의장에 우리 당 의원들도 분명히 속해 있었고, 우리 당에서도 힘을 보태서 계엄이 저지가 된 거예요. 이유에 대해서 저희 당이 탄핵의 강을 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라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얼마 전에 경북에서 큰 산불이 있었잖아요. 산불이 있어서 바람이 엄청 세면 불이 꺼졌다가도 그게 다시 막 일어납니다. 그게 소위 땔감이 있으면 계속 불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당이 계속 땔감을 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땔감을 끊어야 되는데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조성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인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이 그걸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조속히 그런 것들부터 정리해 나가야 이번 대선에서 저희가 그나마라도 조금의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먼저 말씀하시죠. 네, 저도 그 땔감에 대해서 동의하는데요. 결국 그 땔감을 계속 떼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을 국민들한테 전달하고 그래서 본인이 선택돼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있다라는 게 과연 국민의힘 전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세력과 단절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한 발짝 떨어져서 이 상황을 보면 만약에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전히 당원으로 있는 그 정당이 다시 정권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은 어떤 불안을 갖게 되느냐? 혹시 사면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12.3 비상계엄은 과거사가 아니고 현대사가 되고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이런 친위 구테타를 제압하지 못하는 반민주 국가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대선은 이 헌재의 결정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용하느냐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를 대선으로 국민들이 그 의중을 드러내주는 거다. 그래서 저는 보수 세력이 아니라 보수 위장 세력, 보수 참칭 세력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아까 12월 3일 날 밤 상황을 가지고 민주당은 그 전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잘못은 퉁치자 그날 밤에 있었던 일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지난해 4월에 1년 정도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줄곧 느꼈던 감정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사냥을 당하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3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민주당은 정권을 뺏기고 나서부터 이 정권이 국민이 선택한 정권 아닙니까? 이 정권이 5년 동안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저는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 이를테면 그 정권을 추격하고 정권을 괴롭히고 정권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발목을 잡고 이런 행동들을 너무나 거침없이 계속 해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불안감을 요즘 가지고 있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적폐청산이라는 거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적폐청산의 광풍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란 종식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런데 그 내란이라는 것도 기실 지금 확정된 어떤 것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물론 8대 0으로 정치적 결정을 내리긴 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가 내란이라고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저는 그중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이 이렇게 전횡을 하고 민주당의 폭정에 대해서 대통령이 느꼈을 어떤 국정 운영에 불가능하다라고 느꼈을 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책임이 적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도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민주당 의원 단 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날 밤에 있었던 그날 밤의 상황만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기 때문에 저희 보고 단절을 하라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받는 재판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단절을 하셔야죠.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 중에 이재명 대표가 잘못을 하긴 했어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단 한 분도 없지 않습니까? 그건 옳지 못한 태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 이 부분은 팩트를 좀 바로잡고 싶은데요. 헌재 결정문 32쪽을 정확하게 보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국익저해 및 국정마비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그런 상황이었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피청구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한 부분만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시고 하시면 안 될까요? 아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헌재의 주장이 피청구인의 주장이 아니라 헌재의 결정에서도 분명히 국회가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김한규 의원 발언하시고 반론 바로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에 대해서 비판이 있으면 그건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지난
총선에서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이런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으로 국민의 의사가 어떤 건지 누가 잘못했다고 하는 건지를 판단받는 거죠. 그래서 헌재가 정치적, 제도적 수단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거는 대통령이 가진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는 남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게 탄핵 사유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 다수의 의사로 처리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거지 그걸 병력으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비판은 하고 동의하지 못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얘기하지만 대통령이 하는 행위랑 평소에 저희 여당, 야당 과거에 했던 행위랑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게 저희의 주장입니다. 짤막하게 제가 반론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잘 됐다고 주장하는 저희 당 의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박정호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밤에 같이 들어가서 뭐 표결로 막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 분명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한다면 그 사태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대체 민주당은 그러면 뭘 했는가? 저희 당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과연 그 책임을 그러면 저희에게만 있는 것인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한다는 점에서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한다라고 이건 헌법재판소의 의견입니다. 피청구인의 의견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 토론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정치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과연 민주당이 172석, 야당 합쳐서 192석의 의석을 가지고 과연 이 나라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 노력했느냐라는 부분에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제가 왜 저희는 줄곧 정권이 무너지기를 추적하는 어떤 사냥꾼들에게 사냥을 당하는 신세처럼 느껴졌다는 것이 제 말의 핵심입니다. 민주당이 과연 그런 관용과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가졌던가요? 저는 그거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정치의 문제죠. 정치를 정치의 문제로 풀어야 되는데 정치의 문제로 풀지 않고 공권력의 문제, 검찰권을 가지고 문제를 풀다가 그것도 한계에 도달하니까 결국은 군대를 동원한 시도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정치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로 대통령이든 국회든 풀어라 라는 거였고 그리고 제가 인상 깊은 대목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수정당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논리와 정당성의 우위를 가지고 여론을 설득하는 게 정당 정치의 특징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어진 헌법적 권한 그러니까 국회는 어쨌든 의결을 해서 정부를 이송하는 그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대통령 거부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보장되고 있는 그 제도적 틀 내에서 서로 정치를 가지고 논쟁을 했던 과정이었던 거예요. 느닷없이 이것을 군대를 통해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 것이고 그랬을 때 그게 12월 3일 날 반짝 하루 만에 있었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지켜봤지 않습니까? 한참 전부터 그걸 준비했던 과정들이 있잖아요. 12월 3일 하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이제 이재명 대표도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현재의 상황에 대해 정말로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라는 말씀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치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정치 문화와 정치 문제로 풀어야 될 주제와 벌어졌던 내란 혐의와 관련된 철저한 수사 그리고 그로 인한 단죄 부분을 섞어서 얘기하지 말자라는 말씀 하나 드리겠고 그다음에 아까 그 이재명 대표의 뭐 사법 리스크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재판을 5개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2개는 무죄를 현재 가장 최근 그 재판에서는 다 무죄를 받았으면 2개는 나머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 고발을 누가 했냐? 국민의힘이 한 거예요. 다. 거의 다 합니다. 한두 개 빼고는 거의 다 국민의힘이 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국민의힘의 그 집권 세력의 입안에 혀같이 놀고 있는 검찰이 아시는 것처럼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털어대고 해서 결국에는 재판에 넘긴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고발해서 수사해놓고 재판에 넘겨놓고 사법 리스크 운운을 한다는 것도 그것도 난센스죠. 네. 이 대목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점들을 노정시키고 있는 건데요. 제가 그래서 무대뽀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인정할 건 서로가 인정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신동우 의원님께서 소개시켜 주셨고 저도 사실은 갖고 나왔습니다만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보면 분명히 민주당에 대한 준엄한 질타도 있었어요. 그거 받아들여야지. 그거 받아들이고 인정을 할 부분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사회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서로 인정하는 부분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저는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신동우 의원님 말씀 주신 거에 과한 표현도 있을 수 있고 과하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분명히 그 거대 의석을 갖게 된 작년부터 출탄핵은 계속 되어 왔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국정에 발목을 잡았던 건 사실인 거예요.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상도 못했던 군대를 동원하는 계엄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뭐 병립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예. 우리 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몸살을 앓고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과연 이 건에 대해서 서로 간에 그리고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있으면서 끊어내지 못하고 추정하고 있는 세력이 있고 또 다른 데서는 오히려 소수가 돼서 그거 잘못됐다고 하고 빨리 단절하자고 하고 새로운 길로 가자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 당내에서는 소수 집단으로 목소리가 크지 못한 상황. 이런 점도 우리 당내에서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이번 대선을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미래를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병립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도 우리 정치가 여기까지 오는데 일말의 책임이 있었다는 거. 우리도 일종의 무대뽀의 정신이 있었다. 예. 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당 뭐 서로 간에 그런 걸 제가 인정하면서 그 시작을 해야 말씀드리는 되는 거 거예요. 아닌가 그러니까 싶어요. 아니 그 서로 충돌 과정 속에서 벌어졌던 가벼운 문제를 중대 범죄와 비교를 해서 야 너도 네 티끌이 있잖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냐? 그건 절대 온당하지 않죠. 자 그러면 국민의힘은 지금 태도가 딱 그렇습니다. 야 너네들 티끌 요만큼 있는데 그 티끌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를 안 하면 우리도 큰 거를 절대 인정할 수 없어. 이런 식의 태도라면 그게 국민들이 그 납득이 그게 되겠습니다. 티끌이라고 표현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어떻게 그게 지금 일테면 그 상황까지 22번의 줄탄핵 이런 것들을 티끌이라고 표시할 수가 있을 것이며 또 아까 이재명 대표의 문제를 뭐 국민의힘이 뭐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수사가 계속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장동, 백현동 문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문제, 성남 FC 문제 물론 저희 당이 누가 고발했는지 고발 주체를 제가 정확히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것은 많은 언론들이 그 문제를 수없이 지적한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발했기 때문에 이거는 별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무슨 그 표적 수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어떤 야당 지도자가 그 정도의 수사 대상을 안고 당 대표가 되고 대선 후보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혹하고 심한 거죠. 지금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공직선거법 사건 국민의힘이 고발했고 성남 FC, 대장동, 법인카드 이거 다 국민의힘이 고발한 거예요. 저희가 그걸 고발 안 하면 그 문제가 묻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예. 그 기본적으로 언론이 뭐 의혹 제기하거나 언론의 의혹 제기라는 것도 결국은 또 정치적 공방 과정 속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가지고 한 것인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 야당 대표를 여당이 고발을 하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재판에 넘기고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재판을 다니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나치긴 검찰권 남용이고 여당의 심자랑입니다. 지나치게 예, 많은 그거는 혐의를 분명한 받고 사실입니다. 계시는 거예요. 그건 지나치게 분명한 많은 혐의 받고 계시는 거고 제가 짤막하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저희 당에서 아직도 홍역을 앓고 있는 문제 저는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됐기 때문에 정치적인 단죄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또 형사재판을 뭐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있었던 많은 부분들을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만을 국민의 의견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저희 당의 지지자들이 거리로 나오시고 또 이 과정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저는 국민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여지를 민주당이 너무나 많이 남겼기 때문에 저희 당 역시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해 주셔야지 연결선상에 있는 문제들이 그건 우리가 정리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정리할 문제죠. 저도 잠시 말씀드리면 두 분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당의 지도부가 결정한 행위에 대해서 다 이유가 있었겠지만 개별 의원들이 생각할 때 또 지지자들이 생각할 땐 이 부분은 조금 과하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지도부의 결정을 따랐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끔 자괴감을 느낄 때도 있고 헌재 결정문을 보면서 약간 부끄러운 면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적폐 수사에 대해서 지금 돌이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시한 검찰 세력이 본인들의 이제 조직을 국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 아니냐라는 판단이 지금 뒤늦게 드는데요. 만약에 다음 정부에서 그런 수사를 하면 적절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그런 적폐 수사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왜 적폐 수사는 문제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죄가 있으니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가느냐라는 게 문제 제기인데요. 여하튼 미래에 있어서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이런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수사권을 활용하는 일은 없어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 반명 빅텐트 이번 주에 굉장히 뉴스 키워드로 올라와 있는 일종의 프레임이죠. 반명 빅텐트의 전제가 하나 빠진 게 있다라는 또 지적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토론 과정에서 나온 얘기이긴 한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혹은 관계의 절연을 건너뛰고 가능한 것인가라는 물음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저는 질문의 전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명 빅텐트의 전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단절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저희 당은 계엄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부터 시작해서 탄핵이 잘못됐다 또는 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도 잘못됐다. 탄핵을 잘한 것이다. 또는 이런 프레임 속에 들어있지 않은 완전한 제3의 세력까지 이재명 후보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다 모여라. 이게 일종의 이제 반명 빅텐트인데 이게 실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것인데 거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단절을 한 사람들끼리만 반명 빅텐트를 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래서 그 전제를 왜 질문하시는지 저는 조금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이른바 반명 빅텐트의 큰 개념 중에 하나가 예. 이재명 후보에 반대하는 세력은 다 뭉치자라는 개념으로 지금 주장이 되고 있잖아요. 그 안에는 탄핵을 찬성한 쪽도 있고 비상계엄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한 쪽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안으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의 재정리는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물음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이어지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 당의 후보들의 그 주장들은 제 생각이 아니라 저희 당의 후보들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라는 것은 어떤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인위적인 관계 단절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럼 이분들을 빼고 반명 빅텐트가 됩니까? 그건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죠. 근데 그게 안타까운 점이고 국민들한테 송구스러운 점인데 당내에서 이렇게 다른 의견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통령과의 단절이라는 전제가 없이 어떻게 반명 빅텐트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일리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당 그 옛날에 뭐 유행가나 어디 얘기 나오는 것처럼 아픈 만큼 아직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니까 헤어진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몸살을 앓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끓는 냄비 안에서 개구리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처럼 스멀스멀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우리 스스로 이 안에서 일부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게 소수의 목소리로 묻혀져 가고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저는 우리 뭐 말씀하신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일에 대한 상황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로 결과가 났고 그럼 대통령과의 관계, 대통령이 했던 계엄에 대한 평가 그리고 있었던 탄핵에 대한 결과를 우리 당 스스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저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무조건 이재명 대표만은 안 된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은 모일 수 있다라고 전제하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우리 스스로 한번은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예. 면에서 우리 당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홍역을 앓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 여전히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모습 못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되나요? 박정아 의원의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요? 아 제가 볼 때는 뭐 열에 하나 정도 하나 둘 뭐 소수네요? 이렇게밖에 아니, 그런데 소수고 예. 좀 소수고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늘고 있는데 네. 늘고 있는데 나머지 늘어나는 한 서너 명 분들이 말씀을 못 해요. 이게 굉장히 무거워요. 당내 분위기가. 아니,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늘 그 가장 강력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나경원 의원 아닙니까? 그분이 오늘 또 이상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윤석열을 거론하지 말자예요. 그동안의 스탠스로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 회복해야 되고 헌재의 판단은 잘못됐고 막 이런 식의 논리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는 저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꺼내지도 말자라고 덮어두고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요. 그건 이미 기존의 스탠스와는 조금 바뀐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들이 이미 예측도 했죠.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 파면되고 나서 아마 며칠 있으면 마치 그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를 3번 부인한 것처럼 윤석열을 부인할 것이다. 그것이 위장이든 진심이든. 또 실제로 그렇게 나타날 것.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텐트라는 거는 빅텐트를 얘기하신 분들은 텐트가 작은 분들이 빅텐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텐트 작은 분들이 모여서 텐트 촌을 만들어봐야 빅텐트가 만들어지진 않아요. 예. 빅텐트를 구성하려면 빅텐트의 가치와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가치와 논리 측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현 상황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빅텐트를 만들려고 해도 만들어지지 않고 누구를 반대로 한 뭐 안티 이재명, 안티 민주당 이것만 가지고 비전도 없고 계획도 없는 집단을 국민이 누가 지지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사회자께서 화두를 던지신 그 부분은 분명히 주어진 숙제입니다. 예. 국민의힘에게. 지금 대선 주자들의 입장이 조금씩 바뀌는 건가요? 아니요, 어떻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보기에는 드린 거고 예. 기본적으로 저희 역시도 이를테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당한 상태에서 저희 경선에 어떤 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거나 또는 뒤에서 저희 경선에 어떤 후보를 뭐 지지하는 그 뭐 언급을 하신다거나 이런 거는 부적절하다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계 정리라면 뭐 그거는 앞으로도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나경원 의원이 말씀하셨다는 얘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들도 아마 그런 점일 수는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 이를테면 뭐 저도 박정아 의원님의 말에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 기저에 흐르는 맥락에 대해서 제가 일부는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이번 대선을 치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미 그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이 결정이 난 분이고 어쨌든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아 있는 분인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위적으로 이를테면 당신은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봐서 단절을 해야 된다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빅텐트가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그 민주 진보 진영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안에도 분명히 이재명 후보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정치인들도 있고 지지자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이제 국민의힘을 포함한 보수 세력하고 연대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저는 가능성이 별로 크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 대통령은 5년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우리 사회의 그 미래를 결정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 헌정 위기 세력 내지는 보수 참칭 세력이라고 부르는데,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선 무력적인 수단도 쓸 수 있고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테러도 할 수 있고 법원에 대한 테러도 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이 남아있는 세력하고의 연대를 한다. 그것도 특정 정치인을 탈락시키기 위해서 또는 본인이 되기 위해서, 이런 정치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봤을 때 이 대선이 끝나고 나서 민주진보 세력에서 정치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진영에서도 당장 요번에 우리 후보가 이기는 게 중요하다라고 목표를 갖고 있는 분이 있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이 보수 세력 안에서 그런 뭐 극단적인 세력들을 떨어뜨리는 게 저는 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번에 혹시 저희 당에서 승리하더라도 5년 후에 10년 후에는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극우 세력이 잔존해 있는 보수 정당이 다음에 수권 정당이 되면 그분들이 당의 주도 세력이 되고 우리 민주 진영과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망가뜨릴지 모른다. 그리고 유럽에서 극우 세력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아직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만큼 극우 세력이 집권 가능한 정당에 속해 있는 나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두 분이 그런 분이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극단적인 분들이 있는 정당에 단순히 이재명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분들은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볼 땐 현실성이 없다. 그러니까 보수 측면에서도 현실성이 없겠지만 저희도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바로 반론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민주당에서 이게 뭐 저희가 선거의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왜 반명 빅텐트라는 표현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정말 김한규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도 우리 이제 정치 발전의 역사를 볼 때 지금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친 세력들이 유럽이라든지 뭐 남미라든지 정권을 잡는 경우가 결국은 민주주의의 후퇴로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책임 있는 공당들이 이런 부분들을 걸러내줘야 될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는 후보를 굉장히 잘 뽑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특정인을 거론해서 이를테면 뭐 반문재인 빅텐트다라든지 뭐 뭐 노무현 빅텐트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제 기억에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왜 반명 빅텐트라는 얘기가 나올까요? 그것은 저희 당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재명 대표를 우리의 정치 지도자로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틱거리하고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그 행적들은 저는 결코 틱거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 많은 부분들이 그 부분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반명 빅텐트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오히려 그걸 뒤집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단절이 반명 빅텐트의 전제 조건이냐 이렇게 묻는 것은 그래서 옳지 않다고 그러면 12.3 계엄 이전에 있었던 민주당의 국회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에 민주당이 쫓겨서 저는 이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반론하시죠. 반명 뭐 같이 이렇게 구체적인 인물을 거명한 뭐 빅텐트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선거에서요 항상 나왔던 게 다 빅텐트입니다. 모든 선거에 다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 게 총선 때도 그렇고 그런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정치는 여론을 먹고 살기 때문에 현재 조성되어 있는 여론 환경이 있는 거 아닙니까? 부인할 수 없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여론을 상대적으로 좀 적게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합집산, 합종연행을 통해서 이게 빅텐트죠. 합종연행이 빅텐트 아닙니까? 합종연행을 통해서 다수 여론을 지지를 받고 있는 집단 혹은
정치인을 어떻게 극복해보고자 하는 하나의 정치적인 방법론인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고 특별히 이게 무슨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무슨 개인적인 핸디캡 때문에 그렇다? 그건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예. 개인적인 핸디캡은 그건 정치적 공격이 계속 있어왔던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일부의 분들이 그 정치적 공격에 대해서 그런가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다수가 아니다. 선거공학적으로 그렇습니다. 합종 연행일 뿐이다. 동의하세요? 아니요, 조금 뭐 비슷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은 저는 그 반명 빅텐트라는 게 지금 이 시점에 나온 것부터가 좀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저희 당 경선 이제 시작됐거든요. 오늘 8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됐고 다음 주 가면 4강, 뭐 이제 2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경선은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벌써 빅텐트 얘기가 나와요. 예. 어디 뭐 밖에서 어떤 분 모셔온다고 하고 있어요. 이래서 뭐가 되겠어요? 우리 당 스스로 쪼그라들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반명 빅텐트라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보면 오히려 저희 당에서 먼저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 일부 있는데 후보가 먼저 제기를 네. 했죠. 이게 과연 우리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국민들한테 미래를 얘기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우리 당이 얼마나 단단해져 있는지를 얘기하는데 얼마나 허망한가라는 말씀 우선 하나 드리고 싶고요. 자, 반명 빅텐트 만들 수 있는 거고 이재명은 안 됩니다. 외칠 수 있어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숙제 내지는 우리 당이 어디선가 골마 있는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솔직히 요즘 좀 죄송스럽고 답답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조정님 말씀 주신 분에 동의 못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민주당이 너무 심하게 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외치면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저희 당부터가 좀 변화되지 않으면 이 예. 얘기를 어디 가서 떳떳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만 자꾸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쟁점 토론 첫 번째 전반전은 마무리를 하고요. 화제 전환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일단 후반전은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그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밖에서 누군가를 모셔온다는 얘기도 있다. 그 당사자죠. 여전히 모호한 입장인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잠깐 토론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해서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일단 제동을 걸었고요. 또 당분간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지 않겠다라는 한대행 측의 입장도 오늘 저녁에 보도가 됐습니다. 일단 한대행의 출마 여부와 관련한 최근의 여론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짚어드리겠습니다. 6.3 대선에 변수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입니다. 일단 여론조사를 볼까요? 지난 월요일 공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전국 남녀 1,506명에게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를 물었습니다. 이 조사에서 처음 등장한 한덕수 대행이 지지율 8.6%를 기록했는데요. 김문수 후보를 턱 밑까지 따라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한덕수 대행이 보수 후보 중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1대1로 맞붙었을 때 한덕수 대행이 27.6%, 김문수 후보가 25.3%로 한 대행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출마냐, 불출마냐, 이걸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대망론을 키우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제 한대행이 불출마할 거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한대행 측근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는 총리실 입장이 나왔습니다. 불출마 보도를 부인하고 이 보도를 또다시 부인하는 상황. 이런 혼선 또한 한덕수 대행이 의도한 걸까요? 네, 가장 최근에 나온 차기 대선 주자 가상 양자 대결을 보면 이재명 후보 54.2%가 나왔고요. 한덕수 대행이 27.6%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더 출마설에 힘이 실리는 듯한 상황인데
이수진 앵커 짚었다시피 불출마에 대한 기사가 나오니까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니다라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서 출마도 사실이 아니고 불출마도 사실이 아닌 듯하게 느껴지는 그런 입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의원 54명이 연판장에 서명을 했다 이런 누군가의 주장도 있었고요. 당내 분위기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아는 한 연판장 같은 건 없습니다. 54명이라는 숫자까지 나왔는데요. 숫자는 뭐 그 주장을 하시는 의원님이 뭐 전화를 돌려서 한덕수 대행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아마 물어본 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예. 의원들에게 물어보니까 뭐 한대행 괜찮지 이렇게 이제 표현하신 분들도 있고 지지는 아니지만 뭐 출마해서 우리 당의 경선을 좀 더 흥행을 좀 더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뭐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는데 아마 그런 분들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분들을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 같고 그 전에 먼저 전제가 아까 우리 박정호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한대행은 저희 당의 당원도 아니고 어제까지 진행된 어떤 후보 등록을 하신 분도 아닙니다. 저희가 뭐 이분의 어떤 결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일단 저희는 이제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경선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에게 우리의 후보가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서 우리 후보들을 부각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것이고 뭐 여러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죠. 예. 아까 그 박정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이 경선을 한참 하고 있는데 빅텐트다, 뭐 한덕수 뭐 출마하고 뭐 무소속으로 나와서 뭐 국힘 후보와 단일화한다, 막 이런.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힘 경선을 이건 무슨 뭐 결승전도 아니고 뭐 준결승도 아니고 거의 한 8강전 수준으로 스스로의 경선을 격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당으로서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첫 번째 그 말씀 하나 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8년 전에 황교안 대행도 그 당시 막 여론조사 했을 때 그 반기문 총장을 제외하고 그 당시 구여권이죠. 구여권 주자들 중에서 제일 높았어요. 그때도 막 대망론이 있었거든요. 예. 그랬었어요. 똑같아요. 8년 전에 거의 대자뷰입니다. 그때는 사드라는 이슈가 있었고 지금은 통상 관세 전쟁이라는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는 좀 있지만 그때와 지금 똑같다.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한덕수 대행은 정말로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인용하셨던 그 보도, 출마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그 보도에는 또 어떤 게 기사가 있냐면 나는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는 거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것과 불출마를 엮어서 그럼 도대체 그 용납하지 못하겠다고 한 발언을 부인한 것인지 불출마를 부인한 것인지가 모호하게 돼버리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대선 관리를 해야 될 사람이 특정 정당의 후보로 거론되고 이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도대체 공정한 대선 관리가 가능하겠는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대행으로서 하는 모든 행위들, 이 모든 행위들이 당신의 대선 출마를 위한 정치적 스케줄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지 않겠냐. 그러면 때로는 정치적 목적과 국익이 충돌되는 경우에서 사심이 작용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지금 관세 통상 문제가 심각한 국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당장. 내가 출마하겠다 그래서 나는 공직을 내려놓고 뛰어들겠습니다. 선언을 하든지 아니면 나는 출마 안 합니다. 그러니 내가 공정하게 관리할 테니 저를 좀 믿어주십시오. 라고 선언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부인하지 않으면 곧 긍정인 겁니다. 불출마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출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빨리 선언을 하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다음번 분들이 대선 관리를 좀 공정하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조승우 의원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거의 많이 다 드린 것 같은데 우선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좀 더 과하게 말씀드리면 당내 경선을 완전히 쪼그라뜨리는 거예요. 이거는 패배주의도 이런 패배주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심각하게 빠져서 이건 우리 당은 안 되고 밖에서 누군가를 모셔와야 된다는 생각만 갖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더 나쁘게 생각하면 무언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무언가를 계속 도모하는구나
라고밖에 해석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거기에 어떤 일이 있냐면 말씀 주셨잖아요. 정말 대선에 출마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경쟁 상대가 당연히 이재명 전 대표가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명분을 내면 안 돼요.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걸 볼 수가 없어서 출마를 한다고 현직 총리가 얘기를 한다는 게 정무적 판단으로 옳은 건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 총리 주변에서 총리가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끔 무언가 정보를 주고 부추기고 하는 분들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과연 그래서 옳게 총리가 판단할 수 있게 옆에서 보좌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 주변에 측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부유하고, 아니면 우리 당 의원님들이 어떤 분이 가셔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과연 옳게 현 상황을 판단하면서 총리에게 정치적 조언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마지막, 제가 알고 있는 한 우리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께서는 저는 그럴 뿐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잖아요. 미국하고의 상호 관세 문제도 있어요. 민간 국가 문제도 또 있어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60일 안에 6월 3일에 치러지는 대선을 공정하게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총리한테 있잖아요. 근데 총리는 저는 그 소명 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 이렇게 바람 불어갖고 흔들려하는 세력들이 좀 이제는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예, 당내 합니다. 일부 의원들이 그런 여론을 좀 조장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시는 그렇게 거네요. 생각해요.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경선에 이제 참여를 안 할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실제로 경선 후보 등록도 안 했고, 앞서 말씀하신 건 당원도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른바 무소속 출마 후에 단일화라는 시나리오는 열려 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저는 전혀 열려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 사람들이 예전에 비슷한 일이 있어서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요. 그때하고 완전히 이제 상황이 다르고, 저는 뭐 주변에서 흔들었는지 본인이 흔들렸는지 모르겠지만 고민은 누군가 했었던 것 같은데 3단계로 지금 막히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본인이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이고 통상 전문가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세 분쟁을 본인이 해결하고 약간 구국의 영웅처럼 딱 나타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캐나다 총리가 지금 그런 분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90일 유예하는 바람에 김이 쫙 빠졌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 2명을 무리하게 임명을 했죠. 그래서 혹시 민주당이 이번 기회에 탄핵을 하면 이 통상교섭을 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에 반미 세력인 민주당이 맡고 있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려고 했는데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저희가 간파를 하고 탄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어줬죠. 이 국민들이 볼 때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 총리나 헌법에 안 되는 거를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식을 주는 오늘 헌법재판관 임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나옴으로 인해서 저는 사면탈을 맞아서 현실적으로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정몽준 전 의원은 무소속으로 나올 재력이 있었는데요. 예. 네, 한덕수 총리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는데, 되면 정치라는 곳이 뭐 정말 터무니없는 상상력도 현실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한덕수 총리라는 분이 그렇게 경솔하게 뭘 결정하실 분은 아니고요. 다만 민주당에게 제가 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난번에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에 제가 총리실에 매우 그 한 대행과 가까운 분과 통화를 해서 한 대행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를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대행은 민주당이 멀쩡한 사람 탄핵해가지고 88일 동안 일을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굉장히 괴로워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은 평생을 어떤 하루하루 루틴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는 일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이때 책임감이 강하다는 겁니다. 좋게 표현하면. 그래서 이제 그 탄핵이 이제 기각되고 나서 복귀하고 나서 어쨌든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문제도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아까 우리 김한규 의원님 말씀하신 대행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차원의 논쟁이기 때문에 제가 차치하고 본인은 빨리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처한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행이든 누구든 국가의 최고 책임자가 통화조차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추진해서 그걸 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왜 자꾸 전례 없이 권한 대행을 대정부 질문에 계속 나오시라 그러고 예. 그거 나오시라 그러면 나와서 대정부 질문 하실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선 출마할 거냐고 계속 따져 물으실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안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지금 부분들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한덕수 좋겠다는. 대행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우리 당에서 뭐 저도 논평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한덕수 대행은 그냥 이 과도기적인 상황에 이제 뭐 50일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 50일 동안 안정적으로 국정을 좀 관리하고 대선 관리하고 그리고 이 통상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도 좀 다음 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피해가 적도록 관리를 좀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주시면 되는데 본인의 의도인지 주변에 뭐 주변에 흔들어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 스스로가 불확실성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는 이 국면에서, 그러니까 현재 국면에서의 한덕수 대행의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시고 난 출마 안 합니다. 저에게 더 이상 그 얘기 하지 마십시오. 라고 선언을 하시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걸 안 하고 계시잖아요. 왜 안 하고 있는 거냐 도대체. 그 이유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언제쯤 결정할 생각입니까? 그럼 그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소모적인 논쟁들 아닙니까? 한덕수 대행이 거취를 분명히 해주시면 되는 문제인데 그 모호함을 유지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소모적 논쟁과 갈등, 비용 그거 얼마나 또 큽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가장 큰 피해자예요 지금. 이 상황을 저는 정리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한 가지 더 지금 무역 분쟁, 그 관세 문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그 분야의 전문가인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 전문성을 발휘해서 미국과의 협상에 진전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문재인 정부 마지막 대선 패배 이후에도 청와대에 있어 봤는데 전혀 다른 나라가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무슨 약속을 한다고 지켜진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은 그냥 다음 정부를 위해서 관리만 하고 정보만 축적하는 시간인데요. 한덕수 총리가 지금 협상을 하려면 미국 정부에 본인이 협상하는 걸 다음 대통령이 따라줄 거다라는 믿음을 줘야 됩니다. 그게 국민의힘이든 저희 당이든. 그런데 제가 알기론 국민의힘이나 저희하고 지금 구체적인 교섭 전략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당도 없어졌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하고도 거리를 두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국익을 위한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뭔가 개인적인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원내 1, 2당이 같이 향후 이 관세 정쟁에서 어떻게 우리 정부가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미국 정부에도 한덕수 총리가 하는 거는 우리랑 협의한 거니까 우리가 따라줄 거다. 그러니까 믿고 협상해도 된다라는 절차를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반대 의견 있으면 그동안 듣고 넘어갈게요. 민주당이 저희한테 하신 거에 비해서 너무 아름다운 장면을 지금 그리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아무것도 저희하고 소수당이라고 해서 협의도 안 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선 지금 와서 한 대행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그거 잘 좀 인수인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한덕수 대행이 로봇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도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클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느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나무가 흔들리는 건 분명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그 바람이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그 바람의 방향과 또 저하고 박정아 의원님도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우리 당 쪽에서 생각하는 바람의 방향과 세 분은 어쨌든 그분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강하신 것 같은데 저는 뭐 제가 저 당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어떤 평가는 하지 않겠고 다만
당 밖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그분의 판단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리고 싶지 않다. 예, 그런 말씀 판단은 드리겠습니다. 존중하되 예. 지금 당 공식 입장으로 뭐 무엇인가 그분을 지금 뭐 비난하거나 그럴 건 아니라고 저는. 예. 아니 그래서 아까 그 우리 김한기 의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차기 정부가 들어서려면 이제 50일도 안 남아 있는데 미국이든 다른 모든 나라들이 이 과도적인 정부의 책임자하고 대화를 하기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제안한 이재명 대표 시절에 제안했던 게 그러면 통상특위를 같이 만들어서 정부와 그때는 여야가 있었죠. 대통령 파면되기 전이니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그럼 어떻게 만들어서 미국이든 주변 국가들하고 좀 협의를 하면 훨씬 더 안정감 있게 하지 않겠냐라고 예. 저희들이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제안 거의 뭐 이런저에 딱 거절하고 지금까지 뭐 답이 없어요. 예. 이런 걸 좀 하나하나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제가 잠깐 토론하겠다고 했는데 꽤 길어졌네요. 그만큼 많이 생각하신 부분도 많으실 거고 또 시청자들께서도 궁금해하는 이슈여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쟁점 토론으로 넘어갈 텐데 시간상 길게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차기 대통령의 과제는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미래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후보들의 공약을 쭉 보면 공통적으로 통합, 경제 문제는 빠지지 않는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양극단으로 분열한다는 진단이 나오면서 통합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라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당의 선거 전략 차원에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혹은 각자가 생각하는 국민의 바람을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김한규 의원께 먼저 드릴게요. 저희 당의 입장은 수석 대변인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저는 개인 정치인으로서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첫 번째는 무너진 국민의 자존심,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이 극단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치 문화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외국 생활을 짧게 했고 또 변호사로 일하면서 주로 이제 외국 고객들하고 일했는데 12월 3일 이후에 너 괜찮냐? 너희 나라 괜찮냐? 이런 얘기를 연락들을 많이 받아서 정말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저는 우리나라가 10대 경제 강국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미국, 중국 빼고는 그다음 우리야 라는 생각들을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이 하고 또 젊은 세대들은 사실 미국, 중국도 언젠가는 극복해야 할 수 있는 나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평소에 우리보다 못하다고 하는 생각하는 나라에서 그 나라 가도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야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국제 정치 무대 또는 이제 국제 통상이나 교섭 정치 국제 거래 분야에서 우리의 신인도를 되살리는 게 과연 5년 내에 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 하지만 다음 대통령이 중요하게 챙겨야 되고 그러면 그게 실제로 경제나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국익을 상승시키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무너진 자존심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두 번째 이제 적대적인 정치 문화인데 제가 평소에 하는 얘기인데 저는 짧은 정치를 했지만 딱 콜로세움에 서 있는 정치인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지지자들은 소리를 지르고 저희는 상대하고 1대1로 싸워야 되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2대2로 싸우는 이런 구조인데 근데 이 정치권의 갈등이 국민들의 갈등을 우리가 대신 싸우는 거냐 아니면 정치인들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갈등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전파시키는 거냐 잘 모르겠습니다. 둘 다 있을 텐데 최근에 저희가 봤을 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정치 유튜브, 극우 유튜버를 보면서 국민의 일반적인 내지는 보수의 일반적인 생각하고 다른 극단적인 생각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저희 진보 진영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정치권이 책임지고 끊어내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뀌고 그런 이 극단적인 어떤 이 포퓰리즘에 편승하는 정치인들을 밀어내야지만 우리 정치 문화가 지속될 수 있다. 이번에 끊어내지 않으면 누군가는 이게 되게 쉬운 정치입니다. 그리고 되게 달콤한 정치고 여기에 편승하는 정치인들이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야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이 문제는 꼭 챙겨줬으면 그래야
이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정호 의원님은요? 저는 저희 국민들이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국민이라고 생각해요. 그 에너지를 여하이 모으느냐가 정치 지도자들의 역할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난 겨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다 대한민국이 잘 됐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나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한 방향으로만 간다면 이 어려운 금방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역구가 강원도 원주라 우리 아주 전형적인 조그만 중소도시예요. 작년 연말부터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 어려워해요.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 말씀하시는 것처럼 2시간짜리 짧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그로 인해서 들었던 골병은 너무너무 깊은 거고 그거를 치료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정상적으로 치료하기 어려우니까 이 넘치는 에너지를 국민들로부터 뽑아내고 한 정말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는 그 통합의 리더십이 저는 제일 다음 대통령한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어려워져 있는 경제에 빨리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국민 모두가 좀 생각하고 우리 김한규 의원님 좀 전에 말씀 주셨지만 여야가 같이 모여서 같이 생각을 하고 좋은 방향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이해하면서 화합할 수 있는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모두에 시작했던 것처럼 이 무대뽀가 통하는 극한이 통하는 정치도 극한이고 사회 모두가 다 극한이에요. 쇼츠에 너무 하다 보니까 극하게 결정하고 극하게 막 험한 일도 생기잖아요. 이런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게 정치가 옳게 서면 우리 사회도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래에 그런 대한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의견이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은 대한민국의 성공 방정식이 뭐냐? 그거는 이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같이 발전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 원인을 뭐 누구 책임 일단 이런 걸 떠나서 그 박정호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 토대가 되는 민생이 많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렇고 지금 뭐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정치적 갈등은 커지고 또 정치는 추락하고 무너져 있고 민주주의 제도라는 것이 점점 불신이 들고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조금 뭔가 의심받고 있고 시장 경제도 뭔가 흔들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성공 방정식이 깨져가고 있는 상황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이걸 다시 복원을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핵심은 두 가지로 그래서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정치의 복원이고요. 두 번째는 성장의 복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복원을 위해서는 아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어찌 보면 22대 국회, 21대 국회는 그렇죠.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니 야당 대표를 뭐 죄도 없는 사람 계속 파고 해서 끝끝내 5건이나 재판에 넘긴 이 과정들을 납득하기 어렵죠. 야당의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어떻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럼 똑같은 기준으로 그럼 너네 편은 왜 안 하냐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고 또 국회가 그 다수결로 밀어붙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막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치가 무너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니까 일단 이 정치를 좀 복원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성장의 복원은 단순하게 그냥 회복만 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각 후보들이 AI 문제를 가지고 경쟁적으로 논쟁하는 거 되게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물론 그 실효성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이제 논쟁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그래도 그 화두를 가지고 정치권이 한 방향으로 논쟁한다는 건 되게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성장의 그 동력 같은 것들도 서로 좀 합의하는 예. 그런 과정들을 좀 거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회복과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번 이제 선거를 임할 생각입니다. 예. 뭐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김한규 의원님 말씀하신 게 정말 공감합니다. 저도 결국 길지 않은 뭐 3선이시니까 오래 하셔서 어쩔지 모르겠는데 이 국회에 와서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이게 뭐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해보려고 하지만 그 지지자들의
그 일단 압력과 또 국회 안에서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거는 국민을 위해서도 불행한 정치고 우리를 위해서도 불행한 정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꿔야 되는데 뭐 다음 우리 지도자가 할 두 가지를 좀 더 저는 미시적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다 좋은 말씀이신데 다 맥락은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부분에서 첫 번째는 좀 기업을 잘 이해하는 지도자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게 결국은 뭐 우리 소상공인들 어렵고 모든 것들이지만 결국은 현대 자본주의 경제는 기업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무슨 뭐 재벌 특혜를 줘서 재벌을 키우자 이런 차원의 기업을 이해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어떻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벌은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기업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 로직을 좀 이해하시는 지도자가 왔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 이제 국민 통합의 문제 이건 정말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느꼈을 때는 이제는 의지만 가지고 될 수 있는 단계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무슨 사냥을 당하는 느낌이 든다라는 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개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극단적인 적대적 정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정치 개혁을 이뤄내야 된다. 예. 그럼 뭐 예를 들자면 구체적으로 선거제도 문제, 뭐 정치 권력 구조의 문제 이건 물론이고요. 선거 구조의 문제를 선거 제도의 문제를 바꿔가지고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거 제도가 이 대의민주주의의 그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는 제도니까 우리 국민들이 내가 던지는 한 표의 어떤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정치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완전히 우리 정치가 실패했다. 22대 국회가 이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저는 개헌을 반드시 해서 이 부분만큼을 뭐 대통령을 사념 중임제로 하느냐 이원 집정부제로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저는 국회의 정치 복원 아까 말씀하신 이 부분을 위한 정치제도의 개혁 뭐 반드시 필요하고 좀 같이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개헌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게 국민의힘에서의 그동안의 비판인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난번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개헌의 필요성은 다 공감하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의장의 제안은 대선에 같이 하자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8년 전에도 똑같은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를 했죠. 국회에 넘겼지 않습니까? 넘겼는데 그때 이제 아쉽게도 그 야당에서 당시 야당이죠. 국민의힘 쪽에서 사실은 개헌 투표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서 불성립으로 끝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국면에서 얘기한 것이 서로 진정성 있게 얘기한 거라고 본다면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그 즉시 또 그 전에 대통령 공약으로 좀 선거 공약으로 좀 내서 집권을 하면 빨리 안을 좀 정리해서 국회에 좀 제안을 하시고 혹은 국회가 내용을 만들고 다음번 지방선거 때 그때 국민투표에 붙여서 개헌안을 합의된 대로 우선을 좀 개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집권을 하면 반드시 개헌안을 낼 겁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각 후보 진영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국민들이 이번 대선에서 판단을 할 거라고 보는데 대선 때 토론도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보는데 뭐 이번에 대통령을 뽑고 나서 다시 개헌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하기에는 조금 상황이 급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게 이렇게 녹록하지 않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결국엔 뭐 그거는 뭐 우리 유권자들이 판단하실 텐데 저는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의장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양당의 개헌 논의를 하자고 정식으로 제안했는데 그 왜 3일 만에 돌아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민주당 내부에서는 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최고위 회의를 통해서 입장을 정리한 것이 대선 투표와 함께 합의 가능한 수준이 만들어진다면 하자라는 방침을 정한 거였고 그럼 현재 상황에서 그때 국민의힘 쪽에서 5.18 정신을 전문에 수록하자는 것은 총선 때 또 대선 때 공약을 하신 바가 있으니까 그 부분 포함하고 최근에 비상계엄 문제 가지고 이런 곡절을 겪었으니 비상계엄 여건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 두 가지는 당장 합의가 가능할 것이고 나머지 뭐 대통령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논의를 해봐서 합의가 되면 합의되는 수준으로 하자라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었어요. 미래를 얘기하니까 그 키워드들이 통합, 또 국격, 국민 자존심,
성공방정식, 정치보건, 성장보건, 기업, 활력, 또 개헌 이런 문제가 나오네요. 저희가 앞서 이제 이번 대선의 프레임 전쟁으로 토론을 시작했는데 프레임이 지금 말한 이런 키워드들로 새롭게 정립이 된다면 대선 과정에서 토론이 굉장히 유익하지 않을까? 또 유권자들 판단이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잠시 뒤에 JTBC 논쟁의 마침표인 타협점 순서가 남아 있는데 숨도 돌릴 겸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Chance au Splendide, le nouveau parfum, Chanel. 1년에 딱 한 번, 코에이 페스타. 정수기, 공기청정기, 연수기 비데, 전기레인지, 그리고 매트리스, 안마의자까지. 쓰고 싶었던 가전과 가구를 싹! 역대급 할인가로 만날 기회. 이 모든 것 반값으로 누리시길. 코에이 페스타. 어떤 콘드로이틴 드세요? 손상된 관절은 회복이 어려우니까 의약품 원료에 약으로. 겔 타입으로 빠른 흡수. 콘드로이틴 앞으로 약으로. 덱스콘드로이틴 1200 오직 약국에만. 예. 자, 마지막으로 논쟁 그 후 타협점을 찾는 시간입니다. 먼저 조승래 의원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앞서 신동욱 의원이 문제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12.3 계엄 이전에 민주당의 책임도 있지 않았느냐라는 문제 제기이고 이재명 대표도 일부 그 부분은 인정을 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민주당 차원에서 입장을 내실 용의는 있으세요? 예, 당연히 그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일당 아닙니까? 국회 일당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평가, 국민적인 평가가 됐던 아니면 국회 구성원들의 뭐 1당, 2당 각기의 평가가 됐든 아니면 전문가들의 평가가 됐든 아니면 언론의 평가가 됐든 예. 그 평가의 가장 큰 책임은 당연히 일당이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국회가 과거보다는 신뢰도가 조금 더 올라갔어요. 과거보다. 21대보다 22대가 좀 더 올라갔어요. 국회가 워낙에 바닥이었거든요. 조금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고 있는 불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불신의 책임은 당연히 저희들한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22대 국회가 아직도 3년 이상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의석수는 현재 의석수가 거의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저희 민주당이 당연히 일당으로서 그 책임을 더 다할 것이고 그러니까 1년 과정을 통해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저희들이 극복해내고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 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국회가 기능을 제대로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겁니다. 예. 다음 박정화 의원님. 네. 앞서 조승래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라는 시점을 얘기했는데 이번 대선 과정에서 아예 그 개헌 시점, 투표 시점에 대한 로드맵을 민주당과 합의할 생각이 있으세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저희 당이 더 적극적이에요. 예. 저희 당은 뭐 원래부터 개헌을 성안을 해서 그걸 가지고 뭐 국민투표까지 같이 하자라는 주장도 하는 분들이 있고 이미 각 후보별로는 또 개헌에 대한 입장을 내서 임기까지 단축을 하면서까지도 개헌을 해서 이 어려운 정치 구조를 좀 바꿔보자라고 말씀하시는 후보들도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당은 그 민주당이 좀 더 전향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말고 지금이라도 그 사실은 21대 정치개혁 특위하면서도 개헌안에서 여야가 당시에도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해서 지금 안은 거의 다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져서 우리 어려운 무슨 대통령 관련한 권력 구조 문제나 아니면 그 승자 독식에 의한 이 여야 구조를 만들어 놓은 선거 제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뭐 저희 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에서 좀 더 빨리 전향적으로 내년 지방선거보다도 더 앞서서 이번 대선에서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도 좋다라는 생각들을 우린 대부분 많이 하고 오히려 민주당이 더 전향적인 입장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국민투표법 개정이 안 돼서 안 돼요 이번에. 이번에 안 돼요. 그건 합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미 지나갔어요. 안 돼요. 예. 현실 물리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 지금. 아니 뭐 예. 협의라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언제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가장 빠른 시기가 예. 제가 보기에는 전국 동시 선거가 있는 지방 선거를 목표로 해서 하면 되지 않겠냐. 한 1년 정도 기간이 예. 그런 거죠. 그 로드맵을 대선 과정을 쭉 거치면서 약속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요. 충분히 예. 약속을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김한규 의원님은 네. 앞서 이제 신동욱 의원님이 트럼프 관세에 관련된 협상 과정에서 네. 국회도 이렇게 담보하니까 협상을 하시라라고 국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이런 아름다운 제안은 처음 들어봤다라고 하셨어요. 아름다운 제안을 국민의힘에게 먼저 앞으로도 향후에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이번 정부 선거에서 저희의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여당이자 다수당으로 인한 권력 행사 통제가 가능하느냐. 예. 그런 부분을 국민의힘에서 계속 공격할 거라고 보고 일부 국민들도 그런 부분에는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가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야당과 충분히 대화 타협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사실 상임위별로 다릅니다. 제가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간사인데 저희 단독 처리 한 건도 안 했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부분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대부분 다 수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치적으로 논쟁이 큰 상임위도 있지만 또 많은 상임위는 대화에 타협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런 상임위의 모습을 조금 더 확산하겠고 또 대선 과정에서 그런 저희의 약속을 국민들이 믿어주셔야지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수석 대변인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동욱 의원님. 조승래 의원이 이제 정치적으로 풀 것과 사법적으로 풀 것은 좀 구분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 뭐 고소고발 많이 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사법 영역과 정치 영역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확연한 구분을 해나가실 생각이 있으세요? 이제 뭐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정치인들이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가 정치로 해결을 해야 될 것이 법정으로 가고 또 법정에서도 신뢰를 받지 못하고 또 광장으로 나가고 예. 그 부담이 국회로 다시 돌아오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 속에 저희가 이제 빠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국회는 국회다워야 된다. 정치는 정치다워야 된다. 대의민주주의를 우리의 기본 정치 제도로 채택한 그 취지로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는 좀 고소고발로 해결하려고 하고 다음 이제 정권 되면 또 이거는 보복이다 뭐 당연한 이를테면 뭐 청산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올 텐데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일 수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누가 집권을 하든 정치적으로 풀어서 다음에는 우리 정치인들이 법원을 너무 들락날락하는 그리고 법원에 우리나라의 정치가 해야 될 일을 너무 많이 맡기는 그런 장면은 정말 없어지기를 바라고 저희 당도 노력할 것이고. 알겠습니다. 자, 네 분 말씀 잘 들었고 아마 시청자들께서 네 분께서 해주신 약속을 잘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타협점 이렇게 마치고요. 60초만 더 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무거운 아침, 불편한 하루. 변비 오늘 밤 메이킨. 생약 성분으로 부드럽게. 양약 성분으로 빠르게.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여유롭게, 나답게, 나를 되찾는 시간. 타임리스 뷰티, 고훈진. 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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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이어주는 촉 깔끔한 맛. 소주의 원조 진로. 15.5도 진로 골드.
빠른 화력은 기본. 요리 매연까지 잡는 건 기술. 오, 공기가 다르네. 새로운 주방 시스템의 탄생. 나비엔 매직. 가스레인지도 나비엔 매직. 네, 광고가 나가는 중에 네 분이 오늘 토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토론 문화가 앞으로도 잘 형성이 되기를 바라고 역할을 많이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열띤 토론 해주신 네 분 감사드리고요. 또 늦은 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시청자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또 다른 논쟁적 주제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